알기 쉬운 경제 완전 정복. 가장 가까이 있는 생활 경제 뉴스. 김은경의 생생경제. 경제 뉴스의 진실과 생생경제가 떴다. 오늘의 생생 인터뷰는 연 10%의 수익을 올린다는 분양형 호텔. 믿을 수 있을까 알아보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3부 시작합니다. 연 10%라니까 귀가 확 트이는 느낌 드시지 않으셨어요? 정말 은행 예금이자는 1%대밖에 안 되고 어디다가 돈을 굴려야 되나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정말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인데 이게 분양형 호텔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객실을 분양을 해주고 운영업체가 대신 관리를 하면서 투자자가 이 객실이 얼마나 가동되느냐에 따라서 이익을 나누는 것이라고 하는데 연 10%가 가능하다 혹은 뭐 연 20%가 가능하다 이런 홍보 문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 가능할까요? KB국민은행의 박원갑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과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분양형 호텔, 저도 홍보 문구는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건가요? 말 그대로 이제 그 호텔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한 기업체가 독점적으로 갖고 있는 경우들이 많겠죠. 그렇죠. 그게 이제 아니라 그 호별마다 네. 그러니까 객실마다 일반한테 분양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오피스텔처럼요. 그렇죠. 예. 옛날에 이제 그 서비스 레지던스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거하고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오피스텔을 이제 분양을 받으면은 그 분양 받은 사람에게 매일 이제 그 가동을 해서 수익을 돌려주는 구조라고 보면 되는데 네. 이 분양형 호텔은 그러면은 서비스 레지던스의 호텔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근데 이렇게 판매를 해도 되기는 되는 거예요, 법상으로? 그건 뭐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요. 관계가 없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물량이 많이 나오고 있나요? 지금 최근에 그 제주도하고 강원도 쪽에서 주로 이제 휴양지죠. 예. 이런 데서 뭐 거의 우후죽순격으로 이제 공급이 많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제주도만 하더라도요. 예. 2013년에 그 1,680실 정도가 이제 공급이 되었는데 지난해 한 3,700실 정도가 공급이 되었고 올해만 네. 하더라도 한 800실 가까이가 지금 공급이 됐다고 그러거든요. 다소 좀 줄고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약간 공급 과잉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급 과잉이라 그러면 약간 좀 위험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실제로 수익률이 이들이 홍보하는 것처럼 뭐 연 10% 혹은 뭐 연 20%가 넘는 수익률을 얘기를 하는 것도 있는데 이게 정말 가능할까요? 그렇죠. 일정한 이제 약정 기간 동안은 수익은 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일정한 약정 기간이라고 하면은 그게 뭐 5년이 되었든 뭐 아니면 10년이 되었든 아니면 네. 짧게는 뭐 한 3년이 되었든 그래서 지금 분양가 대비로 했을 때 뭐 한 8%에서 많게는 한 10% 이 정도 뭐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 이제 좀 걱정이 되는 것은 과연 이 보장 기간이 끝난 뒤에 과연 이 정도 수익을 돌려줄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예요. 네. 그게 이제 관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 어떻게 보면은 화려하게 포장한 거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보장 기간 동안에는 어떻게든 맞춰서 수익을 내주는 거죠. 그렇죠. 예, 돌려주는. 그런데 이제 네. 그렇게 좋은 상품이면은 뭐 이런 장밋빛 당근을 제시하면서 분양을 할까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네. 이제 착각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다 뭐 수익 대비 위험은 다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안전한 고수익 상품은 없습니다. 아, 맞아요. 그렇죠. 네. 그걸 이제 염두에 둬야 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수익이라는 것은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위험이 더 클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수익률이 되었든 아니면은 뭐 나중에 되팔지를 못하든 여러 가지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제 고려를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되팔 수도 있는 거겠네요.
그렇죠. 팔 수는 있는데 예. 과연 이제 이게 시장이 형성이 될 거냐 하는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예. 이 시장이 형성이 되려면은 이제 수요와 공급이 많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제 팔려는 사람들은 많이 있을 수 있겠죠. 계약 네. 기간이 끝나면 수익이 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근데 사려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나타나겠냐 하는 문제예요. 네. 그러면은 약간 수요자들이 안 나타난다면은 이게 나중에 팔기에 좀 어려울 수도 있지 않겠느냐. 황금성에 좀 제약이 네.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과연 이걸 전문적으로 거래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게요. 그럼 아파트처럼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뭐 그런 측면들도 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관광업이라는 것은 이 부침이 심하거든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관광객이 몰려올 때도 있고 또 어떤 뭐 지정학적 어떤 위험이나 이런 게 생기면 또 뚝 끊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거주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런 측면도 있는 거로 보이고요. 그리고 네. 지금 이제 그 수익을 이제 보장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보정하든. 예. 근데 이게 공공기관이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그 뭐 개발업체에서 해주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보장되는 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거는 일종의 이제 만약에 이제 뭐 극단적으로 갔을 때 예. 과연 업체가 부도가 나면 어떻게 되느냐. 네. 이런 부분도 걱정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익이 높기 때문에 이런 위험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과 위험을 충분히 고려를 하시고 분양을 받든지 뭐 예. 아니면은 뭐 다른 대안을 찾든지 하시는 게 예.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도 좀 넣어놓는 분이야 문제가 없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분들이 이제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급이 과잉 우려가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후죽순처럼 생기고 있다는 것 자체가 향후의 수익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일반 아파트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네. 아파트 같은 경우는 부지를 이제 물색을 하고 또 계약을 하고 나중에 준공 때까지 적어도 한 5, 6년 정도는 걸려요. 네. 그런데 지금 이런 호텔 같은 경우는 이제 금방 이렇게 들어설 수 있거든요. 그렇죠. 뭐 이걸 이제 공급의 탄력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뭐 심지어 이런 뭐 서울 같은 이런 도심 보시면은 아예 뭐 이런 그 쇼핑몰을 아예 호텔로 이렇게 개조하는 리모델링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그거는 시간 얼마 걸리겠습니까? 길어봐야 뭐 1년이면 공급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꺼번에 이렇게 쏠림 현상이 충분히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관광객이 계속 늘면은 뭐 문제가 없겠지만 네. 그렇지 않다면은 이제 공급 과잉에 따른 후유증 이런 예.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리고 그 객실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 가동이 된다면은 늘 100%라면은 문제가 없겠죠. 거주하는 것처럼. 근데 그게 아니라 가동률도 보면은 제주 같은 곳만 해도 막 많아야 70%, 80% 그런 것 같거든요. 놀고 그렇죠. 있는 그 객실이 많게 되면은 수익이 또 줄어들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결과적으로 이 분양형 호텔은 이제 그 객실을 가동해서 그 분양받은 이제 소유자한테 네. 수익을 돌려주는 구조니까요. 네. 그게 만약에 객실의 가동률이 떨어진다면은 당연히 이제 수익이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수익 이제 보증 기간이 있잖아요. 네. 그때는 뭐 객실의 가동률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지만 그 어떻게 보면은 약정 기간이 끝난 뒤에가 항상 문제라고 네.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제 주로 그 과거에 이제 인기 있었던 게 아까 서비스터 레지던스 말씀을 드렸던 거고 예. 그것도 생각보다 수익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약정 기간 끝나고 난 다음에. 그래요? 그리고 옛날에 그 한때 인기 있었던 그 테마형 쇼핑몰 아마 네. 기억하실 겁니다. 그 역시 분양 방식이 이거와 거의 비슷했어요. 예, 약정 기간이 이제 끝나고 나서 수익률이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수익률이 떨어지면 또 매매 가격이 또 같이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뭐 그러다 예. 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좀 골치를 좀 앓고 있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걸 투자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본인이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이런 수익률이 높은 만큼 그만큼 위험이 있다는 거 이런 걸 예. 아시고 결정하시라는 겁니다. 그래도 투자를 해야겠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게 시행사가 어딘지, 뭐 운영사가 어딘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겠죠? 그렇죠. 이게 이제 결국은 그 투자를 이제 받아주는 그 기관이겠죠. 네. 뭐 업체가 되었던
아무리 약정을 한다 하더라도 재무 상태가 건전하지 못하면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뭐 누가 다른 데서 보장하는 게 또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 그 한 회사에만 전적으로 약속을 믿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그런 여러 가지 평판이라든지 재무구조 이런 걸 좀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처분이 이제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 같아요. 제 생각에서는. 그렇죠. 팔 수만 있다면은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 팔더라도 이제 원금은 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수익률이 이제 물론 올라가면은 아마 웃돈을 받고 팔 겁니다. 그죠? 어차피 그 수익을 기본으로 해서 환산해서 매매 가격이 결정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수익이 이제 많이 떨어진다면은 그에 맞춰서 매매 가격도 동반해서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걸 이제 같이 보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이제 과연 등기 방식이 이제 지분 등기인지 구분 등기인지도 좀 보셔야 돼요. 이제 분양업체들이 그렇죠. 흔히 이제 개별 등기라는 용어를 쓰긴 하는데요. 이게 흔히 이제 이 구체적인 동호수가 나올 거거든요. 근데 두 동이면은 101동에 1004호 이렇게 되면은 이것은 일종의 이제 어떻게 보면 구분 등기겠죠. 구분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만약 500분의 1 이렇게 표시돼 있는 게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분양받은 객실에 대한 재산권 행사가 좀 쉽지 않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점도 좀 같이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하여튼 믿고 들어가기보다는 조금씩 따져보고 의심을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자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KB국민은행의 박원갑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전화를 제일 잘 받니? 호로록 2588 이국주. 어머 내가? 하긴 대리운전 상담원 하면서 훈련 좀 했지. 고객님들이 개그도 잘한다고 칭찬도 해주셨어. 너 잘났다 너 잘났어 2588 2588 꽃보다 국주 2588. 네, 잠시 후 생생경제 4부 이어집니다. 경제주치 시간이 있는데요. 앞으로는 신용등급 공공요금만 잘 내도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어떤 건지 재무상담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경제 이슈 시간이 있는데요. 서구의 다국적 기업의 황금기는 같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또 아베노믹스가 실패한 것이 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았느냐라는 분석도 있는데 주목할 만한 세계 경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죠. 이미 잘못된 뒤에는 손을 써도 소용없다는 얘기인데요. 산업 현장의 안전 보건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는 11월부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지게차 부딪힘 사고 예방 집중 활동이 전개됩니다. 지게차의 부딪힘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첫째, 지게차는 정해진 운행 경로로 이동하고 둘째, 운전자는 과속과 과적 금지는 물론 운행 시 시야를 꼭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는 반드시 현장에서 안전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지게차 부딪힘 사고, 안전수칙 준수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어려운 경제학은 가라. 귀에 쏙쏙 들어오는 김인경의 생생경제. 든든한 우리 집 경제주치 생생주치. 경제주치 시간입니다. 오늘은 재무 이슈와 상담 시간이고요. 제가 예고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용등급 보통 보면은 떨어지기만 하고 올라가지를 않는데 내년부터는 통신요금이나 공과금 같은 것들을 잘 내면은 신용등급이 올라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신용평가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듀머니의 김준하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신용등급은 진짜 올라가지는 잘 않지 않나요? 예, 사실 내려가기는 굉장히 쉽게 그러니까 내려가지 내려가는데. 않도록 막 수비하는 네, 이게 신용등급 한번 내려가면 다시 또 올라오기는 쉽지 않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공과금 잘 내면 올라준다고 하는데 신용등급이라는 것 자체, 그러니까 신용평가 제도를 일단 간략하게 좀 일단 뭐 할까요?
가장 큰 게 이제 대출 받으려고 할 때 금융회사에서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알게 되죠. 이제 이 신용 등급이죠. 예. 그래서 이 신용 등급에 따라서 대출이 가능한지 네. 또 금리를 어느 정도 적용할지 네. 뭐 이런 것들을 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초 자료가 되는데요. 우리나라 중에 크게 이제 2군데 회사에서 이 네. 신용 정보 가지고 신용 등급을 지금 산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제 OX로 뭐 알아보는 신용 등급 네, 이렇게 맞습니다. 보니까 신용을 아예 안 쓰면 그러니까 뭐 신용카드도 안 쓰고 뭐 대출도 안 받고 이러면 오히려 신용 등급이 낮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신용 등급을 산정할 때는 예. 신용 정보를 반영을 하잖아요. 거래해본 거. 그렇죠. 예. 근데 주로 많은 게 이제 거래 정보, 뭐 연체 정보, 뭐 이런 것들인데, 근데 이런 정보가 하나도 없는 분들, 신용카드를 안 쓰시고 네. 대출도 없으시고 그러면 진짜 부자들. 이런 분들은 예. 이제 그런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 자체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예. 이런 분들은 신용 등급이 낮을 수가 있다. 예, 높을 경우가 거의 없죠. 오. 대부분 다 낮은 경우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게 기준 자체가 방금 말씀하신 연체를 했는지, 그 다음에 혹은 뭐 상환을 잘 했는지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을 주로 보게 되는 거죠. 예. 이제 2군데 회사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회사별로 기준이 조금은 달라요. 어. 그리고 아주 뭐 세부적인 정보는 뭐 영업상 예.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요? 대략적인 네. 정보만을 보면 네. 이제 현재 연체가 있는지 예전에 연체를 했었는지 이런 상환 이력 정보, 그다음에 이 대출이 담보대출인지 아니면 신용대출인지 네. 은행권인지 아니면 비은행권인지 뭐 이런 신용 형태 정보, 그다음에 현재 채무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네. 그래서 뭐 갚을 수 있는지 이런 부채 수준 그리고 리스크 같은 것들 그렇죠. 판단하는 그다음에 거군요. 이제 예. 어느 정도 신용 거래를 했는지 예. 기간 뭐 이런 예. 같은 신용 기간 정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판단을 하는데요. 2군데 회사가 반영 비율이 조금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회사별로 뭐 1, 2등급 정도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이게 작년에 문제가 됐었는데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 많이 쓰라고 네. 가계부채 정리하려고 그러는지 그렇게 했는데 체크카드를 더 많이 썼더니 신용등급이 내려갔다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네, 작년에 이제 신용카드 장려 정책 쓰면서 동일한 금액을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로 네. 쓰신 예.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신용등급을 확인했더니만 신용등급이 2단계나 떨어진 거예요. 2단계나요? 예, 그래서 예. 이제 문제 제기를 해서 뭐 당국이 대책을 좀 내놓기는 했는데요. 이런 경우에 이제 신용등급 평가하면서 기본적으로 이제 과거 대출 이력, 그다음에 카드 사용, 네. 그다음에 얼마나 잘 갚는지 예.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하다 보니까 이런 체크카드에 이런 정보들을 반영을 잘 안 하니까 낮아진 거고요. 아까 이제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 네. 신용 이력이 없어서 낮은 사람들, 예. 대표적인 게 20대 사회 초년생들인데요. 그렇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신용등급 평가에서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같은 경우는 이제 학자금 대출, 취업난 뭐 이러다 보니까 2008년 이후로 10대, 20대 이런 청년층의 신용등급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추세로 이제 문제 제기를 그럴 것도 계속. 같아요. 그러니까 학자금 대출을 받게 됐는데 이제 취업을 못 했는데 그럼 못 갚았다. 네, 원리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등급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예, 그렇습니다. 또 한 되고요. 가지는 또 예. 신용등급 산정할 때 예. 부정적인 정보를 중심으로 이제 수집하다 보니까 그렇죠. 예. 한번 내려가기는 쉬운데 올라오지 않는. 그래서 네. 10만 원 정도 이제 소액 연체만 하더라도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또 이런 정보를 굉장히 오랜 기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요? 보통은 이제 3년 이내. 3년. 예, 그러다 보니까 예.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다시 올라가는데 그전 신용등급을 회복하는데 길게는 이제 3년까지 이렇게 걸리는 경우가 있어서 그동안 이제 문제점으로 계속 네. 지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거는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통신요금이나 공과금 잘 내면은 신용등급을 긍정적으로 반영을 해주겠다. 이거는 반가운 소식인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신용등급 산정에 불이익을 받는 청년층들이 이제 주요 대상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공과금이나 통신요금을 6개월 이상 제때 납부했다는 증빙 자료를 신용정보사에 제출을 하면 신용정보사에서 신용등급 평가할 때 가점을 부여하겠다. 이것도 제출을 해야 돼요? 예, 이제 내년 초부터 실시해서 제출을 초기에는 하고 2017년 이후에는 이것들을 이제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아서 자동으로 수주받게끔 하겠다라고 네. 지금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만 원 정도의 소액 연체 이게 이제 통신비 같은 경우가 꽤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학생들. 네, 맞습니다. 근데 이랬을 때 신용 등급이 낮아지는 점도 개선이 된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나아지나요? 일단 금융권 채무를 10만 원 이상 예. 그리고 5일 이상 이렇게 연체를 하면 신용정보사에 관련 기록들이 계속 통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정보들이 한 3년 정도 이제 보관되다 보니까
신용등급이 계속 낮아지는데 그래서 이번에 개선안에는 30만 원 미만의 경우에는 1년이 지나면 연체 이전의 상태의 신용등급으로 회복하겠다. 1년간은 보관을 합니다. 그리고 네. 그 이후에 이제 신용등급을 회복하게 하겠다. 이렇게 지금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용카드에서 현금 서비스를 한 번이라도 이용하면 신용등급이 또 깎인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진짜 그런가요? 현금 서비스는 사실 신용등급 산정할 때 네. 가장 이제 불량한 정보. 왜요? 예, 이게 단기 채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기 자금이 부족한 상황, 언제든지 연체 우려가 있는 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현금 서비스를 사용하면 신용등급이 굉장히 낮아지는데요. 예. 특히나 이제 이런 현금 서비스도 실제로 보면 뭐 50만 원을 현금 서비스 썼다. 근데 현금 서비스 한도가 100만 원인 경우, 네. 그다음에 현금 서비스 한도가 50만 원인 경우 이렇게 똑같은 50만 원을 쓰더라도 다르겠죠. 예, 한도가 50만 원인 경우가 훨씬 더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언뜻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데. 아니. 근데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100만 원인데 반만 썼다는 거고 네. 50만 원인데 다 썼다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사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 내가 50만 원 정도 한도까지는 내가 제때 갚을 수 있다 생각해서 예. 한도를 일부러 축소하신 분도 있을 텐데 그렇죠. 동일한 50만 원을 쓰는데 한도를 크게 해놓은 분들은 오히려 이제 불이익이 적고 예, 이런 문제도 있을 것 같아서 한동안 이거 한도를 축소하라는 또 그렇죠. 이야기도 상당히 많았었는데요. 예, 그래서 이번에 개선한 거는 이제 한도 소진율이라 그러는데 신용카드 한도에 얼마 정도를 쓰느냐 이것은 이제 80% 이상일 경우에는 부정적인 정보를 더 많이 반영했었는데 이 정보를 이제 없애겠다 이렇게 현재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처음 알았네요, 이거. 네. 예. 그리고 햇살론이나 세이망홀씨 같은 이 서민금융 상품 있잖아요. 네. 이걸 성실하게 상환하는 경우에도 가점을 좀 준다고 하죠. 네, 일단 그동안은 이제 미소금융만 이제 성실하게 네. 상환하면 이제 가점을 줬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햇살론, 세이망홀씨, 바꿔드림론 같은 서민금융 상품도 마찬가지로 이제 가점을 주겠다라는 네. 건데요. 이 경우에 이제 세 군데 이상 다중채무가 아니고 현재 당연히 연체 상태가 없어야 되고요. 최근 이제 1년간 한 번도 연체 경험이 없으신 분들 또는 이제 총 잔액의 한 50% 정도 이상 갚으신 분들은 이제 대상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조건이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 신용등급이 낮은 경우에는 은행권에서 대출을 못 받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일단 찾아가는 게 2금융권, 저축은행이고 또 3금융권으로도 가게 네, 되잖아요. 대부업체로 그렇습니다. 가게 되는데 근데 이런 점도 개선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되는 건가요? 네, 사실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 이제 금리 차 부분을 해소하는 건데요. 예. 사실 그래서 현재 이제 은행권들은 자체적인 신용평가 시스템을 거의 다 쓰고 있고, 그다음에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일부 이제 대형 저축은행만 신용평가 시스템을 쓰고 있고, 나머지는 이제 저축은행 중앙에서 제공하는 네. 표준 신용평가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변별력이 조금 떨어지는 면이 있다는 게 이제 금융당국의 판단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변별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동일한 금리를 거의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용평가 시스템을 새로 개선을 해서 네. 신용 등급별로 좀 차등해서 금리 예. 부과를 해서 우량 고객들이 조금 저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자. 이런 게 이제 하나의 취지고요. 대부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대형 대부업체 같은 경우에 이제 마찬가지로 자체적인 신용평가 시스템을 만들게 해서 금리 차등을 좀 두겠다. 이런 게 바람인데요. 네. 근데 사실 현실적인가요? 이게 현실적이지는 좀 못할 것 같은데요. 일단 예. 기본적으로 상한금리가 30%가 넘고 있는 상태에서 굳이 이제 신용평가 시스템을 만들어서 대출 영업을 해야 된다. 뭐 이럴 필요는 없다라는 금리 장사를 거죠. 하는 곳인데. 예.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이제 대부 잔액이 이제 가장 높은 상위 10개사 예. 이런 경우에 이제 가중평균 금리를 조금 조사를 해봤는데 신용등급이 1등급인 경우 10등급인 경우 금리 차가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는 본 것 같아요. 예, 회사별로 1등급은 뭐 35%, 예. 근데 10등급은 32%. 이러다 보니까 신용등급별로 거의 차이가 없는 상태라서 알겠습니다. 신용평가 시스템을 만들면 과연 개선이 될까? 이런 건 좀 예. 의문이 남습니다. 강제를 막 하지 않는 한. 예,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에듀머니의 김준하 팀장이었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대외 의존도 높은 한국 경제 필수 지침, 세계 경제가 우리 장바구니에 미치는 영향. 글로벌 경제 이슈. 글로벌 경제 이슈 시간입니다. 이장원 연합인포맥스 부장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글로벌 시장도 또 계속 바쁘게 돌아갔죠? 네. 네. 근데 뉴스를 보니까 다국적 기업, 그럼 되게 이제 서구에 본사를 둔 데가 많고 크고 잘 되고 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예. 황금기가 지났다라는 기사 제목을 봤거든요. 예,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이제 얘기를 했는데 서구의 다국적 기업들의 황금기는 갔다. 곧 로마 제국처럼 쇠락할 것이다. 아, 이렇게 무섭게 썼네요, 기사를. 예, 상당히 좀 섬뜩하게 썼는데 실제 내용을 봐도 좀 수긍할 만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 신흥국들이 이제 과거와 달리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특히 이제 중국을 중심으로 경제가 굉장히 좀 볼륨이 커졌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흥국 중에서 강한 기업들이 부상을 했고 이 기업들이 선진국의 다국적 기업들을 위협하고 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자동차나 전자 같은 경우에도 일본, 독일, 미국 자동차 업체들이 그동안에는 강세를 보였지만 한국이나 이런 신흥국들에서 따라잡는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고 네. 전자도 좀 마찬가지고 또 하나 이제 특징적인 게 IT 기업들이 이제 성장했다는 건데 과거 80년대 다국적 기업들이 황금기를 겪고 있을 때는 IT 기업의 존재가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IT 기업이 성장하면서 그 자체로 글로벌 기업이 돼서 기존의 다국적 기업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하고 또 일반 제조업체들도 이 IT 기업들이 가진 빅데이터 또 플랫폼을 발판으로 어떤 성장의 계기를 맞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다국적 기업들이 좀 코너에 몰린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통계를 보면 1990년에 비해서 다국적 기업이 2배 이상으로 늘어났는데 이 포천 500대 기업 중에서 신흥국에 이제 기반을 둔 기업의 비중이 2000년대까지는 5%였는데 현재 26%로 급증했고 또 이 회사들이 이제 선배격인 일본이나 한국 기업들처럼 이 전 세계 시장으로 어떤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데 지난 10년간 이 신흥국 50대 기업들의 해외 매출 비중이 40%로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런 내용이 이제 중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없어지는 거군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시장이 없으면 팔 수가 없으니까.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정치적인 여건이 이제 선진국 다국적 기업들한테 불리한 부분이 있는데 요즘에 이제 포퓰리즘이라고 해서 좌파나 우파 가릴 거 없이 이 다국적 기업들의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이제 미국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한 버니 샌더스, 도널드 트럼프 이 사람들이 모두 이 조세 허점을 이용하는 기업들을 비판하고 있고 또 중도파들 역시 이 기업 반기업 정서라고 하죠. 그런 법안들을 좀 만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기업들의 수익을 사회에 환원하라. 이런 법안들이 이 결과적으로 다국적 기업들엔 좀 부담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치적인 이유는 또 없을 수가 없네요. 일본의 국가 신용 등급이 하락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이제 낮아졌는데 아베노믹스의 실패다. 그런 평가를 받은 거다라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네요. 예, 실제로 이제 S&P가 일본 신용 등급을 내리면서 경제 성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거를 이제 이유로 들었고 이제 재정 건전성 얘기도 좀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아베노믹스라는 게 약 3년 전부터 이제 시작이 됐고 그때 이제 돈을 찍어내서 엔화 가치를 떨어뜨리고 그래서 수출을 늘리고 경제 활성화를 하겠다라는 거였는데 3년이 지나서 돌이켜 보니 실제로 이루어진 게 거의 없다. 이게 이제 S&P의 지적이고요. 일본은 2분기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면서 그 전에는 반짝 좀 상승세를 보이다가 다시 이제 꼬꾸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중국의 어떤 경기 둔화가 일본에도
부정적인 좀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소비 지출이나 기업 투자 쪽에 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S&P의 지적이고요. 결과적으로 아베노믹스가 계획한 그 경제 선순환, 그러니까 수출 확대와 기업 이익 증가, 고용 증대, 소비 확대, 이게 이제 계획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고요. 아베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10월 달에 추가 양적 완화를 한 번 더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특히 이제 아베 정권이 요즘 자위대 해외 파견을 골자로 한 그 안보 법안을 통과시켜서 그렇죠. 지지율이 이제 폭락하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경제마저 바닥권으로 이제 추락한다면 사실 정권의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10월이든 그 이후든 한 번 더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하겠다, 이런 기조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신용평가사의 평가는 더욱더 좀 나빠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 작년에는 아베노믹스 성공적이라고 다들 그러더니 또 잘 안 나가니까 등급 강등도 되고 또 그러는데, 돈 풀어갖고 또 잘 되면은 또 성공이라 그럴까요? 그런 얘기도 좀 나올 것 같은데요. 네, 너무 주기적으로 이렇게 좀 평가를 한다는. 변동성이 이제 워낙 크다 보니까 그때 좀 다른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걱정도 많이 해서 중국 증시 많이 내리기도 했는데 중국은 여전히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나라고, 또 시진핑 국가주석이 미국에까지 가니까 이제 정말 G2 두 거물이 만났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두 나라가 예전에는 좀 경쟁 관계 이런 느낌이 많았는데 이제는 좀 손도 잡겠다라는 의지가 보이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경제 부분에서는 그 두 나라 간 서로 줄 건 주고 받을 거 받는 그런 분위기. 물론 이제 정치 외교, 안보 쪽에서는 좀 경쟁이라든가 이런 측면이 있지만, 경제 쪽에서는 협력 분위기가 강합니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이번에 미국을 방문하는데 처음 방문하는 곳을 시애틀로 선택을 했는데요. 왜 시애틀로 가나요? 시애틀은 미국의 대표적인 그 기업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잉, 마이크로소프트, 스타벅스, 2,300개 기업이 이제 활동하고 있는 경제 중심지고요.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여기를 방문하면서 어떤 미국과 중국의 경제 교류 기회를 좀 찾으려는 그런 포석이 아닌가, 이런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시진핑 주석의 방미에 중국 IT 업계 거물들이 총출동합니다. 마윈 알리바바 회장, 또 리옌융 바이두 회장, 텅신 마화텅 회장, 렌샹의 양유안칭 회장. 다 가네요. 다 가는데, 이제 시애틀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이크로소프트 본사가 있고. 아마존도 거기 있지 않아요? 아마존도 이쪽에 이제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거물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IT 거물들이 좀 어떤 결과물을 내지 않겠느냐, 이런 좀 기대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시 주석이 미국을 방문하기에 앞서서 대형 프로젝트 하나를 발표했습니다. 뭔가요? 미국 고속철 건설을 위해서 미국과 중국의 합자 회사를 설립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이 합자 회사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로스앤젤레스까지 370km 이 구간의 고속철을 건설하고 사후 관리까지 맡을 예정인데요. 중국이 미국에 건설하는 첫 번째 고속철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또 이 밖에도 이제 아프리카 케냐에서 풍력발전소 60개를 건설하는데, 여기에 미국과 중국이 공동으로 참여를 하게 되고요. 여기에는 미국 제네럴 일렉트릭, GE라고 하죠. GE와 중국 기계설비 공장 유한공사 같이 이제 참여를 하게 되는데, 경제 부분에서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아주 끈끈하게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손을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호사가들은 이제 미국과 중국이 이 상호 기대가 높은 이런 경협을 통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사이버 보안이라든가 남중국해 영토 분쟁, 이런 난제를 좀 해결하기 위한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기대를 좀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분이 만나면 어떤 얘기할지 진짜 궁금하네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합인포맥스의 이장원 부장이었습니다.
인생만큼 소중한 당신의 자산. 공부하지 않는 PB가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까요? 8개월 합숙 교육으로 신입부터 진짜 PB로 키우는 대우증권 PB사관학교. 진짜를 키운다. KDB 대우증권. 안녕하세요. 고소영입니다. 나이 들면 칙칙함, 주름, 탄력 다 신경 쓰이잖아요. 슈퍼바이탈 크림이 꽉 잡아주니까 피부가 확 살아요. 탱탱하고 환한 피부 여러분도 경험해보세요. 아이오페 슈퍼바이탈 크림. 9월 쉐보레의 디젤 차종을 특급 조건으로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크루즈 말리부 올란도 캡티바 디젤 차량 구매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또는 최대 344만 원 할인. 개별 서비스 인하분 포함. 전시장에서 드라이브 쉐보레 시승에 참여하시고 푸짐한 경품까지 받아가세요. 9월 한 달간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여잔 아무 온수매트에나 놓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럼 어디 놓아요? 어디긴 온수매트니까 보일러 기술을 봐야지. 국가대표 보일러가 만든 또 하나의 보일러. 경동나비엔 온수매트. 국가대표 보일러? 경동나비엔. 김은경의 생생경제 4부 포스코와 함께 있습니다. 생생경제에서 마련한 선물 받으실 분은 6923님 외 한 분이고요. 따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김은경이었습니다.